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 호스트와 스피커를 맡게 된 오토데스크 총판 다우데이터에서 AC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덕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좀 많이 바쁜 시간대이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목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 AC 컬렉션 2022 버전 프로덕에 대한 신기능 소개 웨비나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매년 저희 다우데이터 내부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AC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 중에 주로 이제 시빌 BIM 쪽에 좀 많이 활용도가 높은 시빌 3D, 인프라하우스 이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이제 저희가 신기능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좀 올쇼 TV를 통해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덕은 크게 이제 시빌 쪽에 많이 활용이 되는 시빌 3D, 인프라하우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리캡 프로까지 같이 해서 좀 신기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랑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이제 시빌 3D 쪽이랑 리캡 쪽을 설명해 주실 저희 이정화 과장님이 이제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저희가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이 지금 하시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향후 이제 BIM 쪽으로 진행하실 업무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비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저희 이제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그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채팅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Q&A 시간에 좀 선별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 설문이 아마 나갈 겁니다. 중간중간 이제 아마 설문이 채팅창을 통해서 나갈 것 같은데 그 설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그 100분 정도를 추첨을 해가지고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큐 중에서 좀 저희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좋은 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세 분한테는 이제 치킨 기프티콘이 나간다고 하니까 오늘 웨비나 보시면서 좀 많은 그 질문 사항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목차가 이제 첫 번째가 시빌 3D,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프라웍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캡, 그리고 지금 현재 아젠다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다우데이터에서 올 초에 런칭한 빔 러닝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빌 3D 쪽 시작을 할 거니까요. 저희 이정화 과장님이 소개해 주시고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B3D 2022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다우데이터 기술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CB3D 2022 새로운 기능에 대한 핀포인트는 저희가 정지 모델링이랑 관망 BIM 이렇게 두 가지고요. 총 4가지에 대한 세션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최적의 정지 대안 검토 솔루션,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은 선이나 폴리선과 같은 오토캐드 객체뿐만 아니라 BIM 모델링 객체를 일컫는 AC 객체, 그 배수선이나 그 다음에 건물과 같은 특이 조건을 구속을 시켜서 구속된 값을 기반으로 정지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인데요.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하시면 기존의 정지 모델링에 반복되는 그런 단순 작업들을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또 몇 가지 설정만 해주시면 최적의 정지 작업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몇 가지 초기 세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AC 컬렉션에 대한 사용 권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별도의 설치 과정을 거치셔야지 상단의 분석 탭에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저 패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한 정지 작업 워크플로우 제안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팀 지표면과 AC 객체 또는 오토캐드 객체가 먼저 좀 있는 상태에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을 이 해당 객체에 연결을 합니다.
각 구속 조건은 상단의 이미지와 같이 최대 최소 경사라던가 아니면 재료의 깊이 이런 것들을 도구 특성 값을 단순하게 타이핑을 해서 사용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련의 작업이 완료가 되면 오른쪽 하단에서처럼 최적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최적화 모델링을 결과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통해서 작업 과정과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틴 지표면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편집한 구속 조건을 객체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저점, 배수선, 구역에 대한 구속 조건이 반영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최적화를 진행하시면은 화면에서 지표면의 엘리베이션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최적화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다른 계획 부지에서 활용한 영상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구속 조건과 표고, 간격 띄우기 등을 활용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간격 띄우기 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객체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까? 또는 정지 객체를 설정하면 어떤 규칙이 모델링에 적용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정지 객체로는 오토캐드의 폴리선 객체가 전반적으로 호환되고요. 일부 11.3D의 코고점이나 형상선도 인식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상세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지 객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마도 제 표에 그 아이콘이나 이름만으로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객체들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에 배수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배수선은 삼각망의 경사 방향을 조정하는 배수 요소고요. 선의 시작점이 그 고점이고 선의 작성 방향이 저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즉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렬된 모서리와 절국부 선인데요. 저도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렬된 모서리는 해당 객체에 닿는 지표면 삼각망 모서리가 동일한 방향과 경사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절곡부 선은 삼각망의 경사를 완화하는 기능을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경사로 정렬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건물 패드와 모서리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모서리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서리의 경우는 건물 패드의 모서리를 따라서 원하는 형태의 모서리를 나타내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객체에 좀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 패드의 객체에만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건물 패드는 닫힌 도면 요소 내의 영역을 평평하게 해서 마치 건물 부지를 정지하는 듯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건물 패드의 경우에는 건물 패드를 하나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모서리나 경계점과 같은 다른 그 정지 객체를 이용을 해서 같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의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에 표시되는 시각화 결과는요, 별도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며 지표면이와 그다음에 형상선, 점만 추출된다는 점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시각화 결과가 필요한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추출된 지표면에 엘리베이션 밴딩과 같은 표고 분석 또는 유역 분석과 같은 지표면 스타일 같은 것들을 편집을 해서 결과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D 객체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과 단순 타이핑하는 형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CB3D의 기본 사용자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CB3D뿐만 아니라 인프라웍스에서 초기 계획이나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정지 모델링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CB3D 새로운 기능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대한 관망 BIM 워크플로우 제안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요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사실상 CB3D 2021.1 업데이트 버전에서 출시가 된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출시가 된 지 1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모델링 관련된 기능들을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창에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모델링하고 설계 오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추출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 이미지와 같이 AC 객체를 오토캐드 객체로 시스템 리소스를 크게 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객체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도 앞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 설치가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이 있어도 혹시라도 실행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해당 내용 사용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워크플로우대로 관망 모델링 작업 방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상단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것과 같이 여러 개의 명령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왼쪽 아래와 같은 관망과 구조물을 모델링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파이프 하나하나 그리고 관망 하나하나를 속성 정보창에서 관저고나 기울기, 지름 등의 특성값을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 중간 작업창 보시는 것처럼 좀 작업창이 그렇게 심플하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시 또 이제 미연결된 요소가 있는지, 뭐 또 종단비랑 뭐 평면도에서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수정 사항이 발생이 되면 중간에 저 속성 특성창에서 다시 한번 또 특성을 또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거로운 관망과 구조물 값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요소 오류의 사전 검토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비효율적으로 모델링 하신 것이 좀 사실인데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 부분이 해결돼서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관망과 구조물의 정보를 한눈에 보고 편집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링 작성이나 편집 시간을 이 부분에서 좀 크게 감소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경고 알람과 툴팁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오류를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관망 모델링에 필요한 객체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가 있고요. 엑셀이나 PDF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기하학적 보고서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CB3D에서 기존에 이제 관망 모델링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실 것을 한번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형에 대한 그 새로운 기능인데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화면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차로나 램프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조금 더 향상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적 제어 그립으로 신속한 선형 위치 조정이 가능해졌다는 부분들이 조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선형의 그 교차로 부분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램프 부분이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CB3D를 설치를 한 후 최초 실행 시 화면과 같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선택한 모드에 대해서 CB3D UI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기능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CB3D 2022 버전 새로운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김덕진 차장님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받아서 인프라웍스 쪽 그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컨텐츠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라웍스 쪽 잡은 컨텐츠는 이제 작년에 업데이트된 사항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 플러스 올해 이제 추가된 내용들 같이 좀 이제 괜찮은 내용들로 선별해서 말씀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컨텐츠는 5가지, 모델 빌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좌표계 변환, 컴포넌트 매핑, 로드 컴포넌트랑 라인 마킹, 그리고 강압성 거도결 라이브러리, 이렇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델 빌더 쪽인데요. 얘는 이제 바뀐 게 하나여가지고 이제 맨 앞장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델 빌더로 지형을 추출을 할 때 좌표계가 LL84로 고정이 돼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 변경된 워크플로우는 이제 추출을 할 때 좌표계를 갖다가 한번 설정을 해줘서 그 설정한 좌표계로 추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사항은 기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유의하실 점은 이 좌표계를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좌표계로만 지금 추출이 가능하고 뭐 커스터마이징한 좌표계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모델 빌더에서 아직까지는 추출이 바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공식적인 답변 상으로는 일단은 현재 제공되는 좌표계를 추출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IMX로 익스포트를 시킬 수 있으니까 IMX로 익스포트를 시킬 때 좌표계를 바꿔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내보내고 새로운 인프라웍스 파일을 뉴로 만들어서 여기서 그 IMX 데이터를 바꿔서 내보낸 IMX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면 된다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좌표계 변환인데요. 요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추출된 뭐 서피스나 메시 같은 데이터의 좌표계를 변환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 원래부터 됐던 거고 그게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의 좌표계를 바꿔서 똑같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나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인프라웍스 쪽에 원래는 이제 RCP랑 RCS 데이터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가 그게 이제 라스랑 라지 데이터까지 이 로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왼쪽에 이미지 보시면 라스 파일 컨버전 세팅이라고 이렇게 창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요 워크플로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라스 파일을 가져올 때 얘를 원 소스 좌표계에서 타겟 소스로 바꿔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좌표계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서피스나 메시 형태로 빼는 게 아니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로 뺄 때 쓰는 메뉴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포인트 클라우드 터레인 그리고 익스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익스트랙션 크게 2가지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포인트 클라우드 터레인은 가져온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대로 다 가지고 가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포인트, 그러니까 DTM만 가져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추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장에서 잠깐 설명드릴 거지만 이 익스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창 쪽에 보시면 타겟 CS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는 지금 안 먹어요. 안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좌표계를 바꾸려면은 로우 데이터를 가져 들어올 때 바꾸는 거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인프라웍스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이제 좌표계를 바꿔서 가져와서 얹은 거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인프라우스 화면이고, 얘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로 추출을 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 터레인을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켓 프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연 건데, 보시는 것처럼 가져온 데이터랑 똑같은 포인트 데이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익스트랙션으로 가져 나가게 되면은 그라운드 포인트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포인트가 사실 이제 눈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포인트의 레졸루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제가 11-3D를 가져와서 불러서 지형을 구축을 해봤더니, 실제 이제 원 포인트에서 DTM만 가지고 추출한 지형 대비 차이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하실 점은 텍스트로 적어 놓긴 했지만, 이 기능의 핵심은 앞장의 왼쪽에 보여드린 라스 파일 컨버전 세팅이라는 요 메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좌표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좌표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뒤쪽에 텍스트에 적어는 놨지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의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디렉토리 명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파일명, 포인트 클라우드의 파일명이 영어로 돼 있어야지 현재는 로딩이 가능해요. 이게 한글로 돼 있으면 이 창이 아예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돼 있어야지 이 창이 뜨고, 거기서 좌표를 바꿔서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로 익스포트만 하면은 RCP나 RCS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앞장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익스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메뉴에 있는 타겟 CS는 현재 바뀌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고요. 네, 영상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워크플로우로 그대로 차용을 해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 파일 컨버전 세팅에서 이게 이제 기존 원소스의 좌표계가 UTM 좌표계인데, 얘를 이제 코리아 좌표계로 바꾼 거죠. 사실은 이제 앞장에 PT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좌표를 변경할 때 맨 제일 첫 번째 컨텐츠였던 모델 빌더랑 사실 동일한 이슈가 얘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좌표계는 이제 좌표계로는 좌표를 변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바뀌어가지고 추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서 리포트를 올려놨고, 이제 어쨌든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의 좌표 변환이 기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음번 업데이트나 이런 데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시게 되면은, 이제 리캡으로 열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리캡에서 지금 이 영상 리캡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원소스는 UTM-84였지만 바꿔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니 좌표계가 바뀌어 있더라는 걸 그냥 확인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 뒤쪽은. 그래서 이렇게 드린 데이터랑 동일한 데이터가 나가고요. 이건 이제 원소스 데이터고, 요거를 좌표계를 인프라우스에서 바꾼 거를 리캡 프로에서 열어보니까 좌표계가, 영상을 제가 좀 빨리 돌리긴 했는데 바뀌어서 나간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참고로 11-3D에다가 올려보니까 걔도 위치가 다 이제 이격이 돼가지고 다르게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1-3D 데이터를 인프라웍스로 인테그레이션 할 때 쓰는 방법이 추가가 된 건데요. 사실 왼쪽에 보시는 기존 워크플로우가 기존 방법. 첫 번째 1번은 되게 심플한 방법이죠. 11-3D에서 그러니까 플랜하고 프로필에 대한 선형만 작성한 다음에 인프라웍스 가져와서 컴포넌트 로드로 표현해 주는 거.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지만 다 아실 겁니다. 사면 소단위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왼쪽에 2번 방법이죠. 11-3D에서 코리더까지 풀 모델링을 하고 인프라웍스로 가져와서 지형 깔고, 뭐 선형은 옵셔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11-3D에서 모델링한 코리더 모델링을 인프라웍스에서 커버리지 에어리어 형태로 가져와서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인터그레이션 레포트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고, 이제 왼쪽 밑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컴포넌트 매핑이라는 워크플로우가 추가가 된 거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11-3D에서 풀 모델링은 다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인프라웍스로 가져와서 얹으실 때 기존에는 커버리지 에어리어를 얹어서 3차원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선형 쪽의 옵션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선형에 대한 리스트만 리스트업이 돼 있었는데, 얘가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서 코리더 컴포넌트 로드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프라웍스에서 11.3D의 선형을 로딩을 하는데 이 선형에 11.3D에서 작성된 코리더의 내용이 같이 로딩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11.3D에서 커스터마이징한 어셈블리들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이 컴포넌트 매핑 창에서 뭐 어셈블리명, 그 다음에 코드 이름, 그 다음에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올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의 데이터가 11.3D에서 모델링 한 거를 인프럭스로 가져와서 로딩할 때 컴포넌트 매핑을 활용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언뜻 봐서는 뭐 기존에 이제 커버리지 에어리어를 사용해서 가져온 거랑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지금처럼 선형을 같이 로딩을 하니까 선형상에서 크로스 섹션을 갖다 보게 되면은 11.3D에서 모델링 데이터의 크로스 섹션을 인프럭스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별로 어쨌든 개략적이긴 하지만 토량도 같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면 쪽에 소단 표현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11.3D에서 커스터마이징한 어셈블리를 가져왔을 때 이 역시도 인프라웍스상에서 크로스 섹션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개략적으로 토량이 나와지고, 근데 아직 이게 그 노선 총 토량까지는 아직 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다음번 업데이트나 이런 데서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게, 인프라웍스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인프라웍스에서 컴포넌트 로드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때 단면별 토량이 나와지고 그 구간에 대한 전체 구간이든 아니면 일부 구간 스테이션을 사용자가 설정을 하든 거기에 대한 토량을 볼 수 있게끔 이미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기술을 지금 11.3D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차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단면별 토량이 지금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번, 원래 인프라웍스는 연간 업데이트가 아니고 한 3, 4개월 단위별로 끊어서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번 업데이트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요거는 기존의 인프라웍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인프라웍스의 그 컴포넌트 로드를 활용했을 때 그 사면 쪽에 소단이 나와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니즈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이제 11.3D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의 단면도 보여주고 토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풀기 위한 그런 로드맵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그 컴포넌트 매핑 쪽을 이제 좀 주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모델링을 철도 쪽에도 적용을 해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커스터마이징한 어셈블리 다 횡단 크로스 섹션상에 표현되고, 그거 반영해서 단면별 토량 나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거는 얘는 이제 사실 같은 노선인데 원래는 지하철이 아닌데 그냥 지하철 노선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종단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3D에서 터널하고 안에 차량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징 어셈블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태워봤어요. 태워서 만든 이런 것들도 인프라웍스에서 잘 표현이 됐습니다. 뒤쪽에서 이 모든 내용들은 영상으로 보실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컴포넌트 매핑을 활용하실 때 유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1.3D에서 데이터 숏컷으로 작성된 서피스는 인프라웍스 쪽에 로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숏컷으로 작성한 거를 올리시기 위해서는 11.3D에서 어쨌든 그 서피스를 승격을 시키셔서 인서트 개념으로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프라웍스로 가져오셔야지 로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뭐 컴포넌트 매핑을 쓰기 위해서는 코드 매칭 뭐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매칭이 안 돼도 객체는 나옵니다. 객체는 나오는데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저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거를 제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매핑 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매핑을 다 이제 어셈블리명, 뭐 코드명, 재질 이런 걸 추가해 주셔가지고 뽑아내 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노선이 자주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뭐 빨간색으로 나와지는 게 사실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굳이 이걸 위해서 매핑까지 추가해 주는 게 너무 번거롭다 라고 하시면은 매뉴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에 영상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클릭하셔서 컴포넌트 매핑 쪽에 빨간색으로 에세카드 쪽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재질을 그냥 매뉴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유의하실 건 사실 3번입니다. 이 어셈블리, 커스터마이징 어셈블리를 작성을 하실 때 어셈블리 컴포저를 사용해서 PK2로 빼시는 게 아니고 VB로 이제 짜가지고 빼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는 사실 변수 코드들이 원래 원 어셈블리 코드에서는 안 보이다가 조건에 따라서 변수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어셈블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변수 코드가 많이 들어간 경우는 사실 기존에 하시던 이제
그 커버리지 에어리어 형태로 이제 코리더를 표현하시는 방법을 현재로서는 권장을 드려요. 이게 변수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매핑을 맞추시고 로딩을 클로즈 앤 리프레시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인프라우스가 꺼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정도 만약에 꺼진다라고 하시면은 이 변수 코드가 많이 들어간 어셈블리를 사용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 방법을 활용하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11.3D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불러온 다음에 이제 선형 쪽에서 컴포넌트 매핑, 코리더 컴포넌트 로드 옵션을 주시고 컴포넌트 매핑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1.3D에서 원래 활용하는 원코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어셈블리를 가져오실 때는 아까 그 컴포넌트 매핑 창에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 안 된 어셈블리들이 저렇게 리스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저렇게 픽을 해주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코드는 기존의 11.3D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드랑 좀 비슷하게 해주시기 권장을 드리는 게, 안 그러면 코드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유저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명을 일치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코드명은 조금 이제 일치를 해주시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잠깐 영상이 넘어갔지만 만약에 이제 리스트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거 이렇게 텍스팅으로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텍스팅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질을 좀 바꿔가지고 넣어본 거죠. 바꿔서 넣어봤고, 뭐 원래대로 따지면은 코리더를 교량 구간을 아예 파내고 앞성토까지 모델링해서 그렇게 올리고, 이제 교량은 외부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얻는 게 맞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인프라우스에서 그냥 스트럭처 모듈로 한번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가져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성토까지 같이 다 가져와 봤고, 앞성토도 어차피 11.3 선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코드는 미리 좀 매칭을 해놓은 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려놓으니까, 사실 이 모델 자체는 조금 된 모델인데, 요번에 다시 이제 리프레시 하면서 이제 뭐 토사축구나 콘크리트 축구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매핑을 해봤더니 저렇게 잘 나와줬고요. 이렇게 어쨌든 구조물까지 올려서 일단 이미지는 안 얹었지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1.3D에서 커스터마이징 어셈블리인데 코드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매핑으로 맞추는 게 맞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에셋카드에서 재질을 바꿔주시고 리프레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바꿔서 표현해서 보셔도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는 로드 컴포넌트랑 라인 마킹 쪽이고요. 라인 마킹은 기능이 추가가 된 거고, 로드 컴포넌트는 기능이 좀 더 작업자 위주로 좀 효율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없던 무브나 듀플리케이트 기능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작업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능이 개선이 된, 작업자 입장에서 개선이 된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표지판이나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봤고요. 철도 쪽에 전철주나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봤고, 라인 마킹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아까 전에 보셨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한 건데, 코리더 컴포넌트 매핑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인프라우스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라인 마킹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커버리지 에어리어를 가져오게 되면은 라인 마킹이 표현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컴포넌트 매핑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니까는 이렇게 라인 마킹이 표현이 됐고, 얘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툴팁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기능이지만 빔 360을 툴팁을 쓰는 거를 한번 추가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그 절터부 쪽에 이제 로드 컴포넌트 이제 세울 건데, 낙석 방지망 이런 것들을 세울 건데, 세워서 사실은 이게 작업할 때 세우고 뭐 스페이싱이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다 같은 걸 세울 때는 또 얹고 스페이싱 바꿔주고 스케일 바꿔주고, 그러니까 반복 작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간을 변경할 때도 기존에는 지금 스플릿으로 이렇게 끊어버린 다음에 끊어진 나머지 구간은 수동으로 딜릿으로 지우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었는데, 요게 이제 무브랑 듀플리케이트로 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한 걸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손을 덜 수 있게끔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구간도 기존에는 스플릿 개념을 썼었는데 지금은 스테이션 개념으로 스테이션에 입력하게 되면은 선형을 따라서 그만큼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데이터는 11.3D에서 원래 이제 중분대 쪽 방어벽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긴 한데, 그냥 한 번 더 인프럭스에서 그냥 얹어 본 거고요. 이제 원래 로드 컴포넌트가 이렇게 얹게 되면은 방향 틀어주고, 옵셋도 좀 바꿔주고, 스케일이랑 스페이싱 바꿔주고,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늘 때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기존에. 근데 이제 지금처럼 듀플리케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복붙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작업 속도가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인 마킹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요거는 코리더 커버리지 에어리어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은 라인 마킹 자체가 1차적으로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활용이 안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인프라웍스의 컴포넌트 로드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11.3D 데이터를 인프럭스로 가져올 때 컴포넌트 매핑을 통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1차 라인 마킹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라인 마킹별로 타입이나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위쪽에 인터체인지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갈매기처럼나 요런 쪽에는 이제 라인 마킹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기존 방법을 활용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 매핑으로 가급적이면은 가져오시는 게 효율적이고요, 작업면에서. 지금 보시는 툴팁에다가 빔 360을 띄워봤어요. 빔 360 닥스 제 거 폴더를 띄워봤는데, 이렇게 아예 들어가서 데이터를 열어서 볼 수도 있고, 무슨 이 데이터들이 이 인터체인지랑 상관이 없는 데이터긴 한데, 어쨌든 열어서 레빗 데이터도 열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URL을 그냥 URL 연결해서 쓰는 것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인프라웍스 객체에 파일 링크를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이제 니즈들이 있으셔가지고 사실 이제 하다가 요번 신기능에 같이 추가를 드린 건데, 빔 360, 그러니까 파일 자체는 링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안 되고 있는데, 요렇게 빔 360 자체를 링크를 하시게 되면은 빔 360 자체를 어쨌든 전체 CD 폴더처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활용법들을 좀 더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좀 돼서 개인적으로 그걸 좀 추가해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마지막으로 추가된 내용은 강압성 거더기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추가됐다는 건데, 사실 작년 말 해가지고 요게 이제 스틸 브릿지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같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가지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CD 스틸박스 거더, 그리고 스틸 플레이트 거더, 그리고 가로보 쪽에는 이제 브레이싱 형태의 크로스 프레임이랑 다이어 프레임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스틸 쪽에 대한 이제 거더 표현을 좀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각자 거더별로 하나하나, 그리고 각 중간에 들어가는 가로보별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작업해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올 거더, 넥스트 셀렉션 이런 옵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에 맞춰준 파라미터를 다른 쪽에 카피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업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스틸 플레이트 거더에 이제 브레이싱이 들어간 가로보 형태, 그 스틸 플레이트 거더에 일반 보시는 가로보 형태, 그리고 ICD 거더에 그 가로보 형태에 들어간 것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거는 스틸박스 거더 형태의 가로보가 들어간 건데, 얘는 라이브러리를 이 스틸박스 거더 형태로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ICD 거더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에 대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가지고 스틸박스 거더 형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같이 제공이 되면 같이 표현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지만, 뭐 아직까지는 아까 전장에서 보여드린 그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바꿔서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쓰시면은 요 정도까지 표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웍스 쪽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로보의 간격 같은 경우는
border 사이사이 간격에 다 파라미터, 다 다른 간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거는 강압성 거도교에 대한 라이브러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이제 인벤터 쪽에서 작업을 해서 지금 인프라웍스의 라이브러리로 추가가 됐고요. 추가가 됐고, 아이로직이라는 거, 인벤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로직이라는 기능을 썼어요. 사실은 이제 인벤터에서 일반 파라미터만 써가지고 가져와도 그 파라미터 변수 취급을 변수 처리를 해가지고 인프라웍스에서 좀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로직 같은 경우는 쉽게는 그냥 이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어떤 아웃풋으로 아예 형상이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좀 더 상위 기능을 활용을 한 이제 라이브러리가 얘는 이제 만들어서 넣으신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라이브러리는 이미 인프라웍스에 지금 현재 2022 버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를 사실 유저가 아직 저희 쪽 분야에는 많지 않으시니까 근데 활용을 하시게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고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로직을 활용하시면 좀 더 풍성하게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이로직까지 안 하시고 일반 파라미터만 가지고 라이브러리 구축하셔도 어느 정도 계획단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프라웍스 쪽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제가 드렸고요. 뒤쪽에 남은 리캡 프로랑 저희 빔 러닝센터 쪽은 다시 이정화 과장님이 발표를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리캡 프로와 이제 클라우드 기반 협업 관련된 뉴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캔 투 메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스캔 데이터를 리캡 프로에서 바로 중간, 낮음, 높음 이렇게 세 가지 해상도를 선택해서 메쉬 데이터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리캡 포토에서 이미지 투 메쉬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스캔 데이터를 메쉬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은 이번은 처음 출시가 됐고요.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했을 때 한 가지 좀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해상도가 당연히 좋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뷰 3D 이미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기존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뷰 형식으로 약간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에서 뷰를 보다 보니까 좀 자글자글하게 깨진 화면으로만 리캡 프로에서 리뷰를 좀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스트럭처 스캔 데이터의 경우에 중간에 보시면 미러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미러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미지 매핑 형식인 리얼뷰 모드로 깔끔하게 그 스캔 데이터를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얼뷰 모드에서는 오른쪽 상단과 같이 키맵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른 미러볼에서 리얼뷰 모드로 데이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미지를 보지만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위치 정보를 이 이미지 매핑된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를 기반으로 간단한 거리 조회 가능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블리시 위드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이제 퍼블리시하는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얘는 스트럭처 스캔 데이터일 경우에 오토데스크 닥스나 빔 360 닥스에 바로 이렇게 구름형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얘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게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거의 끊김없이 꽤 괜찮은 성능으로 리뷰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닥스의 기본 기능인 이슈 생성은 조금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간단한 마크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크업 기능 이용해서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스트럭처 포맷 스캔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계속 사용을 했는데 스트럭처 스캔 데이터는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스캔 데이터는요,
특정 장비로 구조화한 스캔 데이터로 일반 스캔 데이터와는 조금 상이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대개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기는 조금 어렵고요. 특히 라스 파일은 스트럭처 스캔 데이터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발 로드맵이 없다라는 오토데스크 공식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라스 파일 통해서 사용하시는 드론 유저분들은 이 부분 참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구조화된 스트럭처 스캔 데이터는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리캡에서 이런 미러볼, 아까 좀 잠깐 보여드렸죠? 이런 미러볼들이 보이고요. 클라우드 상에다가 이제 퍼블리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미러볼에 대한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러볼들만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별도의 창이 생성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퍼블리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이제 미러볼들이 키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사실 얘도 이제 스캔 장비로 촬영을 한 데이터긴 하거든요. 그치만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non-structure 스캔 데이터로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스캔 장비로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구조화된 스캔 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structure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비와 호환되는 몇 가지 파일 유형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 non-structure 스캔 데이터를 퍼블리쉬를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 빔360 닥스 또는 오토데스크 닥스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리캡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그 Q&A 세션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분명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되는 빔 러닝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웨비나 시작 전에 영상으로 이제 계속 확인을 좀 하셨을 텐데요.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좌도 이제 좀 약간 신청을 해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행한 웨비나도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시 보기 뷰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다우 데이터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해당 웹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빔 러닝센터는 2021년 4월에 신규 오픈은 해서 이제 기간은 좀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부터 준비해오던 웹사이트이니만큼 이미 약 100개 정도의 영상이 현재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이제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그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 사용을 위해서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CB3D 라이센스에 모두 포함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얘는 이제 AC 컬렉션을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카운트 센터에 들어가셔서 권한만 부여를 하시게 되면은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게 AC 컬렉션 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DM이나 뭐 M&E도 지원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PDM과 M&E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기능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지를 좀 문의 주셨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예 오토데스크 그 컬렉션 AC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이거를 뭐 별도로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뭐 해외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AC 컬렉션을 구매를 하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원격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패드 등으로 편집, 비교 등이 기능이 지원되는지 문의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아마 빔360 닥스를 혹시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네, 빔360 닥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번거로운 관망과 구조물값 수정 편리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요거에 대한 경고창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를 문의 주셨어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메시지, 경고 메시지 같이 뜨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M191이라고 하는 구조물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좀 이렇게 그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원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보니까는 리캡하고 빅러닝 센터 하실 때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쭉 봤는데 되게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주로 오늘 이제 신기능 그 웨비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감사 이메일 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스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타겟 CS는 좌표 변경과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익스포트 포인트 클라우드 메뉴에 들어가 있는 타겟 CS 자체의 기능이 작동이 그냥 현재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좌표 변경이 원래 좌표 변경을 해주라는 기능인데 좌표 변경이 아직은 이 기능으로는 안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웍스에서 컴포넌트랑 데코레이션 차이는 사실은 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치수를 변경해서 다양하게 얘를 이제 치수를 변경해서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 뭐 쉽게는 뭐 교량 걷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데코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은 원래 인프라웍스에 들어가는 그냥 그 3D 퍼니처 형태의 그냥 일반 라이브러리, 치수 변경이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케일이 변하는 거는 파라미터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11.3D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인프라웍스에서 임의로 선형 위치나 종단을 변경할 경우 그에 맞게 코리더 커버리지가 변경이 되려면은, 요거는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변경하시는 건 아니고 어쨌든 11.3D 데이터에서 코리더 커버리지 형태로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11.3D에서 데이터를 수정을 하시고 인프라웍스에서 리프레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위치, 평면 종단, 코리더 커버리지 같이 연동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네트워크나 이제 11.3D에서 작성한 파이프 객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스로 다 인프라웍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고, 컴포넌트를 하나의 속성을 변경한 다음에 바뀐 속성을 타 컴포넌트에 그러니까 전이한다는 게 뭐 CAD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매치 프랍 형태의 전이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요거는 사실 이제 매치 프랍 같이 이제 전이하는 건 안 되고 복사해서 쓰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WG 레빗 파일 말고 링크할 수 있는 파일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툴팁 쪽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악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빔 360에 데이터를 올리면 다 링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빔 360에 올라가는 건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다 거기 올려서 뷰잉할 수 있고요. 링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PDF나 그리고 MS 오피스에서 작성된 데이터들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영상을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아까 JPG 같은 것도 올려서 볼 수 있고, 사실 올려서 링크할 수 있는 파일 형태는 거의 웬만한 거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더의 파라미터를 인벤터가 아닌 인프라웍스에서, 그러니까 그 인벤터에서 파라미터를 줘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인프라웍스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는 인프라웍스의 그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은 에셋 카드가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치 파라미터 아니면 토글 형태로 온오프 이런 것들은 인프라웍스에서 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변수 값을 세팅해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리캡 포터는 드론과 같은 UAV에서 얻은 정보를, 그 다음에 리캡 프로는 레이저 스캔의 정보를 다룬다고 하는데, 이젠 리캡 프로에서도 UAV 그 촬영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건지를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이제 드론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웨비나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이미지로 저희가
그 최초 취득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 이미지를 리캡 프로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리캡 포토에서 이미지 투 이제 그 스캔 데이터로 변화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정합을 또 이제 리캡 포토에서 원래 하실 수 있는 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한 Q&A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는 더 많은 Q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웨비나 끝나면은 이제 감사 이메일 같은 거 이제 보내드릴 때 거기에다가 이제 잊지 않고 다 그 답변을 적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이제 뭐 저희 웨비나 시간도 거의 다 되기도 했지만 벌써 지금 시간 자체가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점심시간이 다 되는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 좀 웨비나를 같이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저희는 앞으로 좀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